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게 된 김명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매년 만나보고 뵙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가가치세 활용하는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세무사랑 프로로 부가세 신고까지 해서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세무사랑 활용 레시피 목차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계정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계정세법 올해는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러한 항목들은 뭐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용들 간략하게 부가가치세법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은 신고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해야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료를 수집을 할 텐데, 그 외에도 종이세금 계산서나 홈택스에서 수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업무 순서하고 자료 수집하는 그러한 절차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겠죠. 부가가치세라는 게 회계라는 세상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할 때는 일반 전표 입력하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부가가치세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연관이 된 것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관여가 안 되는 것들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프로그램 활용하는 걸 공부를 하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를 기본적으로 그 숙지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상으로 세무사랑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메뉴 사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사례들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뉴 사용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에 우리가 참고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캐치하는 게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홈택스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탭을 들어가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무사랑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수취를 합니다. 홈택스나 아니면은 카드 매출 자료나 뭐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료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쫙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클릭 텍스라는 그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스크래핑을 해서 자료들을 수취하는,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자료를 엑셀로 업로드하는 거. 근데 현실에서는 엑셀로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홈택스나 뭐 이런 외부 여신금융협회나 뭐 이런 데서 스크래핑을 해오죠, 그죠? 그 스크래핑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관련된 그 부속 서류들을 어떻게 그 작성을 하고 마감을 하는지 뭐 이런 절차를 취해서 신고서 작성까지 한번 쭉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가장 큰 프로그램을 잘 쓰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손으로 키인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래처 있죠. 거래처 중에 법인 하나, 그 다음에 뭐 개인 하나를 연습용으로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공부하는 환경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거래처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뭐 무슨 홍길동이라는 개인 사업자의 연습용이라는 표시를 회사 등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도 하나 여러분들이 담당하든지 아니면 좀 거래처 중에서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 그러한 그 거래처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 회사 등록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연습용으로.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프로그램에는 익숙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엑셀로 업로드하는 과정 이 부분은 제가 아마 프로그램 파일을 아마 드릴 건데 그 스크래핑하는 과정은 제 거래처를 스크래핑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거래처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하나를 연습용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계정세법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한 25가지 정도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사유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권말소 사유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좀 추가를 했다. 뭐 실무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압박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플러스 사실상 폐업을 한 경우, 사실상 폐업한 경우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와의 간주 공급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전에는 이제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 간주 공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를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용도로 전용을 하는 경우에 공제받았던 거 토해내라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간주 공급이라는 게 그러면 대표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 면세 사업이죠. 그죠?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매입세 공제받았는데 이거를 면세 사업에 전용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공제받았던 거 토해내라 이런 취지인데 그 면세 사업에 비과세 사업도 포함을 시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과세 사업에 그 예전에 이제 면세 이것만 있었는데 비과세 사업에도 전용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명확하게 그 대상을 그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거는 이제 그 기한을 연장을 했죠. 그죠? 계속 연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6년 12월까지 우리가 그 음식점들 109분의 9, 그죠? 109분의 9, 108분의 8에서 계속 연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도 역시 적용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3년 말로 돼 있던 거를 26년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죠. 그죠? 개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 그러한 업종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카드 매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요건 하에서 우리가 1.3%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는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 이게 이제 국외 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죠?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그 비사업자들한테 어떤 전자적 용역을 제공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가산세 규정, 일반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매기겠다. 가산세 혹은 또 직권 등록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세금 계산서 수치 가산세 그 관할 세무서가 명확하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 그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해서 그냥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겠죠, 그죠? 그걸로 그 세무서장이 가산세 징수를 해라, 뭐 이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규정이 좀 바뀌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가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또 확대가 됐죠, 그죠? 2,400만 원이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을 한 이유는 뭐 세금 때문에 뭐 대부분 그럴 텐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간이과세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뭐 입찰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간이과세자라는 게 이제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때 한번 간이과세 포기를 하게 되면 3년간 일반과세 적용을 한다. 이 규정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계속해서 3년 동안은 계속 일반과세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매출이 줄고 규모가 영세해지고 했는데 그 사이에 3년 안에 그러면 간이과세를 좀 다시 그 포기했던 간이과세를 간이과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이과세 포기 당시에 소규모였던 간이과세 대상자를 전제로 합니다. 4,800만 원 미달의 개인 사업자. 그래서
간이과세를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10일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규모가 작았던 그러한 간이과세자가 뭐 예를 들어서 4,800만 원 미달하는 그러한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였는데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갔겠죠. 그리고 나서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 포기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법정 대리인 부모님의 동의서가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개정을 했다. 뭐 이렇게 추가로 했다. 그 다음에 10번째, 죄와 용역의 공급 시기 특례 규정에 이제 항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공급 시기 특례 규정, 그 선발급 세금 계산서, 대가를 받고 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되느냐, 뭐 그리고 대가 수령 여부 없이 대가를 언제 받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발급을 했을 때 그 시기가 공급 시기다. 뭐 이런 공급 시기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세 번째의 공급 시기 특례 규정에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 할부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면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니까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장기 할부 판매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제 매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화물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현대자동차로부터 포터를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3년 할부로. 그러면 할부 그 현대자동차는 할부 판매 조건부로 우리한테 재화를 공급을 했죠. 그죠? 포터를.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각 대가를 받은 때, 그죠? 그러면 매월 얼마씩 할부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어때요?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죠.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매입세액 공제 받고 원칙에 따르면 그거는 공급 시기를 잘못 작성을 한 거죠.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 특례 규정을 둬서 세금 대가는 언제 받았든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그때 공급 시기가 도래하니까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받고 매입세액도 공제를 그냥 받으면 된다. 화물차니까, 그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같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지만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다. 해상 국제 운송 용역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해운업계의 뭐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외국 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 그냥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봐주겠다. 단 이제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용역 제공 완료가 90일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려동물.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죠.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물 그 반려동물 진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죠? 사람 치료비, 진료비와 거의 뭐 맞먹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그 대상들을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동물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이 있어요. 그죠?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 대상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축 진료한다든지 수산동물 진료한다든지 장애인 보조견을 진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면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이 열거에서 이제 열거 항목들이 좀 확대가 됐다. 보면은 질병 예방 및 뭐예요? 치료 목적도 치료 목적 뭐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치료 목적이 들어갔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고시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병원을 기장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의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거는 과세분입니다, 면세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보건 영역 같은 경우에도 그 의료 보건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 면세 대상을 좀 확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세 대상 의료 보건 영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들, 병의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외에 정신 건강복지법 이 법을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협소하게 적용을 했던 거를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신 건강 뭐 증진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사업자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보건 영역의 면세 적용 대상도 좀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시세 면세.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면 부가세하고 상관이 없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청에 인허가 등록 신고된 학교 뭐 이런 그 학원 뭐 이런 그 시설들의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 용역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았느냐, 신고 등록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무관청에 인허가 신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가 된 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 옛날에는 이제 주택법에 따른 주택 플러스 부소 토지 그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를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부가세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수 토지도 그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땅은 시행사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이제 분양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토지 땅은 뭐 LH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을 져서 일반 인들한테 분양을 하고 뭐 그런 주택들을 이야기한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데 그 주택의 범위에는 어디까지냐 이걸 정의를 할 때 예전에는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면세로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의 면세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는 면세 대상 거래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 인적 용역,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 인적 용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 인적 용역이 있고 뒤에 나오는 그 전문 인적 용역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건 이제 개인, 법인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인적 용역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인적 용역의 대표적인 게 뭐 저술가, 음악가 뭐 이런 분들이죠. 가수 뭐 이런 분들. 이 요건을 보면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개인 인적 영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을 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업장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니까 대부분 뭐 컨설턴트들이 대표적으로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내면 과세 사업으로 취급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3.3% 그 원천징수를 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된다. 뭐 FC들 그 보험 설계사들 뭐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고용이라는 말에 이제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고용 외의 형태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조금 확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용역 중에서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개인 인적 용역은 개인만 해당이 됩니다.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등의 인적 용역과 관련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있을 텐데 국선 변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직업 소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 훈련 용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 용역. 이걸 보시면 그 직업 소개서는 고용 알선업이 됩니다. 고용 알선업은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직업 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 용역,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비를 이용하고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뭐 이런 것들은 고용 알선업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 용역. 이 근로자 파견은 뭐냐면 이거는 인력 공급업입니다. 인력 공급업.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고용 알선업이냐, 인력 공급업이냐. 인력 공급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업종을 구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력 공급업은 내가 컨트롤하는 그러한 인력 풀이 있을 건데 이 인력 풀을 내가 책임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장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죠? 이 고용 알선업은 뭐예요?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소개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사무실에서 그 필요로 하는 회사하고 구직을 원하는 그러한 그 근로자들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니까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 원래는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위탁 매매인, 대리인 뭐 이런 어떤 특수한 거래, 제3자가 껴있는 그러한 거래에서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이렇게 즉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추가를 했다. 요즘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좀 있죠. 그런 사업자들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제3자가 껴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통해서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을 했다. 전력 고래소 중개인이 이제 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중개인인 한전 거래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연결이 될지 혹은 뭐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그러한 사업자들과 연계가 돼 있는 그러한 거래처들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좀 추가를 했다. 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놨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도 예전에는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그 발행 신청 기한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매출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자적 결제하는 부분도 그 세액 공제 대상이기는 한데 그 전자적 세액 공제, 전자적 결제 수단을 좀 확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도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이제 신규 사업자는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세액 공제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와 관련해서 적용 요건을 좀 완화했다.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좀 적용 요건을 좀 완화를 시켰다. 이 정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가 확대가 됐죠. 그죠? 간이가세자가 기준 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2,400만 원 늘어났다. 2,400만 원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2,400만 원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기준 경비율 대상자냐, 단순 경비율 대상자냐, 서비스 업종의 그 기준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를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범위에 2,400만 원이 있었죠. 그죠?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일 밑에 있는 서비스업 대표적으로 그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냥 플러스 2,400만 원 올렸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들은 바뀌지는 않고 범위만 옛날에는 직전 사업년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데 그 8천만 원을 1억 400만 원으로 확대를 시켰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좀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간주 임대료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에 국세환급금 가산 이자율이 가산율이 3.5%로 확대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보시면은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23년도 말까지 적용했던 거를 그 기간을 확대를 해서 2026년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그죠? 적용 기한이 23년에서 26년으로 바뀌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그 개정 사항들 중에서 쭉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 공제 뭐 이런 것들은 적용 기한이 연장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학교 공장 등의 급식 용역, 그죠? 이것도 기한 연장이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정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러한 개정된 사항들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이번 확정신고하면서부터 좀 적용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 회사들의 특성에 맞는 부속 서류들을 판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5페이지에 보면 작성 대상 부속 서류 판단해서 신고 부속 서류들의 종류를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인사급여, 세무사랑 프로에서 이렇게 법인조정, 개인조정까지 쭉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탭을 들어가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그러한 신고서를 비롯해서 첫 번째가 신고서죠. 그죠? 신고서.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부속 명세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내용들이 좀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 신고서가 따로 있는 거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이러한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카드 발행분이 있다든지 현금 영수증 매출분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발행직계표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그 부속 명세서 1, 2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불공제된 거래 징수를 당했는데 공제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쪽으로 그 서식들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이거는 이제 대손 처리하는 대손 사유의 요건에 맞는 그런 요건에 충족을 한 대손 사유가 발생을 한 그러한 매출 채권 등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그 대상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도 있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같은 경우는 조특법상 그러한 규정이긴 하지만 우리 흔하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받는 고물상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중고 매매상 그 중고차 매매상들 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 취득했을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현금 매출 명세서는 이제 현금 거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그죠? 현금 매출 주업종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뭐 예식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전문가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된다. 부동산 중개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 영세율 명세서로 해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나 수출과 관련돼서는 이쪽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세율 매출 명세서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보통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부속 서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부속 서류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부속 서류 명이 있고 세금 계산서 뭐 합계표,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거나 수취를 했을 때 그 매입 세금 계산서냐 매출 세금 계산서냐 그 세금 계산서 원본들이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합계표가 신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세금 계산서들을 쭉 거래처별로 합쳐 가지고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계산서도 우리가 면세 사업자다라고 하면 매출 계산서 합계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 계산서 합계표가 주택에 들어가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입세 공제 대상인 즉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전표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표 입력 단계에서 유형 코드를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용카드 이러한 부속 서류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되겠다.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발행 세공제를 적용을 받죠. 그죠? 이쪽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끌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매입세액 거래 징수를 당했는데 공제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매입세 공제를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제 받은 경우 그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는데 그 기말 확정 신고 기간에 뭐해요? 정산을 하죠. 예정 신고 때는 안분 계산을 해서 그죠? 공통 매입세액이 안분 계산되어서 불공제 되는 부분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가고 확정 신고 때 뭐예요?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서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차기 이후에 고정자산,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는 그 면세 비율이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는 변동이 되죠. 그죠? 그럴 경우에 납부세액이 재계산되는 그러한 과정도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 이렇게 쭉 부속 명세서들이 그 내용별로 작성 대상별로 좀 제시가 되어 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7페이지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곤 있습니다. 그죠? 그 2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표로 정리를 하면 28페이지까지 228페이지까지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요약을 해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9페이지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우리 프로그램 상황에서도 봤듯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죠, 그죠?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게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화나 용역을 상품을 팔았다, 재화를 공급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10%를 거래징수를 하죠. 10%를 더 받는 거를 이제 거래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상품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올 때는 10%만큼 거래징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10%만큼 거래징수 한 거하고 10%만큼 거래징수 당한 거하고 그 차액만큼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되니 그렇게 운영을 하자.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그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29페이지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들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라는 게 뭐냐?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그죠?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다라고 하면 과세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을 할 때 거래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다, 그죠? 10%만큼 더 줘라라고 했을 때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세금계산서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 발급식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뒤에 보면은 230페이지 보면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발급, 작성, 발급, 전송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 개념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이라는 말하고 발행이라는 말하고는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뭐 작성이라는 말도 쓰고 발행이라는 말도 막 쓰고 했지만 지금은 작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거가 작성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급이라는 말하고 교부라는 말하고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과거 예규나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행이라는 말, 교부라는 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부라는 말은 발급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이제 전송이라는 말이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 명세를 보내는 거 이거를 전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작성은 공급 시기가 작성 일자가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9월 15일에 상품을 판매했어요. 상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 시점인 공급 시기가 인도 시점이 되고 인도 시점이 작성 일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 시기는 9월 15일이고, 그죠? 이거에 따라서 작성 일자도 9월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한다라는 의미는 발급은 언제까지냐? 원칙적으로 15일 날, 9월 15일 날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오늘 물건을 내다 팔았어요.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로 작성하고 공급 시기가 오늘이고 작성일자도 오늘이고 오늘 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오늘 발급을 하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실무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기업들의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기한을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원칙은 뭐예요?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가에게 공급 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 이 원칙은 공급 시기, 작성일자, 발급일자가 동일하겠죠. 그러면 근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작성일자하고 발급일자가 다르다, 그죠? 만약에 10월 5일 날 발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9월 15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10월 5일 날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급 시기, 그 다음에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아까 용어 좀 확실히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모든 법인은 의무 발급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우리가 올해 그 간이과세자 규정이 1억 4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죠, 그죠? 과거에는 작년에는 8천만 원 기준이었고요, 그죠? 근데 이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그 간이과세자의 범위만 확대 1억 4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을 뿐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는 여전히 8천만 원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보면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뭐 1년씩 끊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면 앞으로 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매출이 줄더라도 자 주석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업로드되고 하다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한번 가끔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 정보가 있죠, 그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본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 어때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자 정보,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는 사업자 등록 번호만 제대로 기재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 이 작성일자가 공급 시기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날짜와 관련해서 작성일자가 있죠.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아까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발급일자나 전송일자는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홈택스에 세금계산서 목록,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든 홈택스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작성일자, 발급일자, 그죠? 이 건을 보면은 작성일자는 3월 31일이고 발급은 언제 했어요? 4월 3일 날 발급을 했네요. 4월 10일 이전에 발급을 했으니까 오케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송일자는 4월 3일 날 바로 전송을 했네요. 그죠? 보통 홈택스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발급하고 발급함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서는 우리가 뭐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을 발급을 하고 나서 하루 정도 있다가 전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들이 좀 있죠. 지연 발급 가산세, 그 다음에 지연 전송 가산세, 뭐 이런 가산세들이 있는데 이 국세청에서 이걸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발급 일자가, 작성 일자가 언제고 발급 일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전송 일자가 언제인지 이거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미발급, 지연 전송, 미전송 등 관련된 가산세를 만약에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홈택스에서 그 일괄 스크래핑을 쭉 끌어오면 프로그램에서 걸러줍니다. 걸러줘서 가산세 대상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알려주기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발급,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들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발급이다라고 하면 원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3월 7일 날 재화를 공급했으니까 3월 7일이 공급시기죠. 그죠? 이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돼요?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 사이에는 발급을 했다. 그러면 그게 지연 발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연 발급,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묻습니다. 공급 받는 자도 0.5% 가산세가 있네요. 그죠? 이것 때문에 좀 짜증 나는 거죠.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급 받는 자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 너도 페널티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도 어때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발급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발급을 하지 못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2% 가산세. 부가세에서 가산세가 좀 중요하고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성격이 좀 형식 논리에 치우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산세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2%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10억에 10%면 1억이고 2%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아닙니까? 10억짜리 매출에 대해서 2천만 원 가산세 문다? 이러면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자, 여튼 가산세가 상당히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가산세 1% 묻습니다.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공급받는 자는 오히려 이때는 가산세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 수치 가산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거래처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거래처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자로 발급하든 종이로 발급하든 1% 가산세니까. 그죠? 근데 매입자 입장에서는 전자로 지연 수치 가산세 0.5% 안 물 수가 있으니까, 종이로 받으면. 그죠? 전송과 관련해서 지연 전송, 미전송. 전송은,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 기본적으로 1월 4일 날 발급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1월 5일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송 기한을 놓친 거죠. 그리고 확정 신고 기한 안에 전송을 했다. 그러면 지연 전송 가산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전송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작성을 안 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내가 실수로 잘못 발급했다.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럴 경우에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예전에는 어땠어요? 잘못 발급한 거 수정 세금계산서 찢어버리고 새로 발급을 했으면 됐죠. 종이 세금계산서 시절에는. 근데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는 기왕에 한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놓으면 어떻게 찢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232페이지에 보면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어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발급 그 사유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든 플러스 세금계산서든 수정세금계산서 한 장 발급을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환입, 반품이죠. 반품. 반품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 그죠?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 여기 보면 해제와 해지는 차이가 있죠, 법적으로, 그죠? 우리가 핸드폰 사용을 통신사하고 해지를 하는 거죠, 그죠? 앞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 해제라는 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가는 거. 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걸로 과거에는 그렇게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계약의 해제, 실무상으로 적용하기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다 수정 신고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그래요.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경우는 그죠? 여튼 환입, 반품이나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대표적으로 뭐 계약 해지 뭐 이런 것들은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크게 법적으로 법문에는 9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더 외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경우에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한 장 발급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을 했어요. 공급가액이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 변동일에 이를 작성일자로 해서 뭐 증가했다 그러면 플러스 세금계산서 그 감소가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한 장 발급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그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있어요. 작성일자를 소급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했어요. 그러면 저번 달 거를 잘못 기재했어요. 그러면 저번 달 그날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고 올바른 거를 다시 한번 세금계산서 끊고 두 장이 발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한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기재돼서 착오나 착오 외의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길을 터놓은 거죠. 착오 외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확정기한부터 그 1년, 그죠? 6개월에서 또 1년까지 확장을 하고 착오 외의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고의로 발급을 했었던 것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처를 바꿔서 기재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사후 개설이 되는 경우에 이거는 영세율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확인이 되면 영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상대방을 믿고 내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확인해 줄게라고 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이게 없으니까 어때요? 과세세금계산서를 미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되니까 기왕에 발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세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을 하고 사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 안에 확인이 됐다 그러면 과세세금계산서 발급했던 거 취소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고 영세율 과세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발급하는 그러한 그 흐름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사후 개설이 사후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착오로 이중 발급을 했다. 보통 이중 발급을 했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한 장 발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 발급했던 거 없애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중 발급으로 해서 없앨 수는 있긴 하겠죠, 그죠? 만약에 앞에서 나오는 그 소급하지 않는 걸로 가면은 취소한 날 마이너스 날로 세금계산서가 한 장이 더 마이너스가 끊겨버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주변에서. 거래처에서 기존에 내가 발급했던 거 없애버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중 발급으로 해서 없애는 방법을 도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발급 대상이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당초 발급한 거 마이너스 한 장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세율 잘못한 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적용한 거 세금계산서 한 장, 두 장이 발급이 되겠네요. 세금계산서 두 장짜리를 보니까 어때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세율 잘못 적용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세금계산서 당초 거 마이너스, 정확한 거 하나, 뭐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일자를 소급을 하느냐, 소급하지 않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에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환입, 계약 해제, 계약 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 발생한 날을 그 작성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신고를 했던 간에 해당 과세기간 것만 고려를 하면 돼요. 수정신고나 경영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과세기간 지났어요. 과세기간 지났으면 당초 작년 걸로 돌아가서 수정세금계산서나 경정청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그러면 작년에 신고한 것들 부가세부터 법인세 다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거와 소급하지 않는 거에 그런 차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거래처에서 어떻게 발급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제가 직접 한 번씩 해보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회사 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요. 조회 발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탭을 눌러보시면 두 번째에 수정 발급이 나옵니다. 그죠? 이 수정 발급을
그 클릭을 하시면 교재 234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승인 번호를 대부분 모르죠. 승인 번호를 모르니까 세금 계산서 조회를 통해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세금 계산서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작성일자를 뭐 예를 들어서 5월 25일이다. 5월 25일 날 작성일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5월 25일 날로 해서 상호 한백이다.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 세금 계산서를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 세금 계산서를 선택을 해서 밑에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누르면 이게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을 하도록 크게 6가지 덩어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사항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냐, 내국신용장 등의 사후 개설의 수정 발급 사유냐, 혹은 공급가액 변동이냐, 계약 해제냐, 환입이냐. 밑에 나온 거는 뭐예요? 밑에 나온 게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거고 위에 있게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다라고 해서 이걸 선택을 하면 쭉 그 정보들이 뜹니다. 당초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당초에 발급한 거를 취소하게 되는 거고 새로 올바르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장이 발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다 라고 하면 클릭하면 세금 계산서가 1장 마이너스가 발급이 되겠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수정 세금 계산서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발급하기 누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할 때 우리가 그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수정 세금 계산서 어떻게 발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발급했다가 또 취소하고 하면 되니까 실수로 발급하기 눌렀다라고 하면 발급만 안 하면 되잖아요. 발급 전까지만 해보면 되니까 사후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당초에 발급한 거 취소를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당초 거 취소하고 0의 세율로, 그죠? 세율이 없는 걸로 발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발급하기. 이거는 이제 공급가액 변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공급가액 변동이 될 때 증가냐, 감소냐, 뭐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만약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1장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입도 반품이 일어나는 경우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반품 같은 경우는 서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 미발급이 되는 거고 수정 세금 계산서도 기존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의 모든 규정들을 다 적용을 하니까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다. 지연 발급했다. 그러면 뭐예요? 가산세에 다 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래처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눌러보면 좋은 경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38페이지에 합계표 제출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뒤에 있는 이제 합계표들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사례 문제를 통해서 계속 전자 세금 계산서 업로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업들 수출 실적 명세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타 인보이스상으로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거래들이 있을 때 관련된 부속 서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0페이지에 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있습니다. 그죠? 우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외국 항행 용역이다라는 것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 국내로 가는 것은 외국 항행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외화 획득 재화 용역으로 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영세율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없애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면세 제도하고 영세율 제도는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세가 좋냐 영세율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영세율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그 부가세를 부담을 하죠. 그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 부가세가 하나도 안 붙어 있다 그러면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면세 품목이다, 면세 거래다라고 하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그 사업자 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부가세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제조, 도매,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까지 그 과세 재화가 이동을 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체계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든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없앤다. 즉 매출세액도 매출세액 0으로 만드는 거죠. 0의 세율을 적용을 하니까 매출세액이 없고 그 다음에 거래징수당한 매입세 네 단계 이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이죠. 부가가치세만큼 거래징수를 당했을 텐데 그것도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제도다. 그 제도를 적용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죠? 수출 실적, 수출 신고 필증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수출, 국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흔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직수출, 대행수출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특정 무역 방식의 수출이라고 해서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뭐 위탁 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그 다음에 위탁 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그 반출을 할 때 그때 요건에 충족을 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하는 그러한 특정 무역 방식의 수출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가세법을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 거래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국내 거래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영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용역의 국외 공급, 용역을 수출하는 거죠.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이론서들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수출과 대행수출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 신고 필증을 보면 우리가 직수출을 한 거냐 아니면 대행수출을 하는 거냐. 대행수출이라는 거는 수출업자를 무역업자를 끼는 거죠. 내가 직접 수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출 대행업자를 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직수출이라는 건 내 명의로 그냥 수출한다. 내가 수출하려니까 쿼터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우리나라 물건을 받지 못한다든지 상대방 국가에서 뭐 그런 경우 그런 내가 할당된 게 다 없어진다든지 내가 수출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대행 수출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무역 방식의 수출, 중개무역, 여의죠, 여의. 그다음에 중개무역, 아이도 있습니다. 가이 무역은 이제 여기 있네요, 그죠? 중개무역은 커미션만 먹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이론 강의나 뭐 이런 데서 실무 강의에서 좀 더 프로그램 강의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좀 커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무역 방식의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파악할 때 부가가치세는 거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 세무회계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 거래를 파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위탁 판매는 국내 위탁 판매랑 똑같습니다. 해외에다가 내 물건 팔아줘 이렇게 하면서 수출을 한 거죠.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구 무역 방식의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참고 삼아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수집이 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엑셀 업로드든 스크래핑을 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든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한다. 내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냐면 원자재 공급업자가 됩니다. 내가 A 거래처한테 원자재를 납품을 하는데 이 A 거래처가 수출업자가 되는 거예요. 수출품 생산업자. 어차피 내가 공급을 하면 원자재를 대주면 납품을 해주면 그 원자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물건을 외국에다가 수출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내가 그 A 업체한테 원자재를 대주면서 납품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겠죠, 그죠? 10%만큼 거래징수를 할 겁니다. 이 A 사업자는 뭐예요? 어차피 수출을 할 거니까 나한테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봤을 때 니들 어차피 수출할 거니까 A라는 애한테 또 환급해주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내가 원자재 공급을 할 때부터 영세율로 해. 이렇게 그런 제도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보여주면 나는 A한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구매 확인서를 나한테 안 보여줬어요. 이 A라는 애가.
그러면 나는 뭘로 발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세세금 계산서 밖에 발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보여줘야지 내가 그걸 근거로 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텐데.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러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생겼다 그러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면 되겠죠. 그죠? 20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9일 날 개설이 됐다. 3월 20일 날에 원자재 공급을 했고 상대방 A가 내국신용장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9일 날. 그러면 10일 날 뭐 할 수 있어요? 10일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으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달 10일이 됐는데도 이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언제까지 확인을 해주면 영세율이 적용이 되느냐라고 법문에 부가세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이 되면 영세율 적용을 해줄게라고 그 기간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넓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음 달 10일이 아닌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 사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확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사후 개설이 됐다라고 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라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당초 3월 22일 날 재화를 공급을 했는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가 4월 15일 날 개설이 됐어요. 4월 10일 날 있어요, 없어요? 구매확인서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발급을 하고 4월 15일 날 그러면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이 됐네? 라고 해서 3월 20일을 공급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일반 과세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마이너스 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거래처에서 A라는 업체가 야, 우리 수출할 거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먼저 끊어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칙을 따라서 과세세금계산서 먼저 발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 개설이 됐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그게 괜찮은데 처음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과세를 때리고 했습니다. 가산세 두드려 맞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불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도 인정을 한다. 단 이건 뭐예요? 확정신고 기한 내에는 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정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로 신고 납부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정 세금계산서도 수정 세금계산서의 일종이니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는 것도 미발급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신고 납부까지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가산세의 부담을 줄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수출 신고 필증 실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서 10번의 거래 구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거래 구분 코드가 그 부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물건이 나가느냐 393페이지에 수출신고 10번란에 거래 구분들이 나오죠. 그죠? 이 11번으로 입력을 할 거냐 15번으로 갈 거냐 17번으로 갈 거냐 뭐 29번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인 경우에 29번으로 나갑니다. 이 물건을 내보내는데 중국에 있는 가공업체한테 내가 원자재를 납품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라는 건. 그래서 그때는 그 중국에 있는
위탁 임가공업자한테 물건을 보내는 것 자체는 원자재 보내는 거는 수출이 아니죠. 매출로 잡으면 안 되죠. 그 매출로 잡지 말아라라고 표시를 하는 게 거래구분 코드란 말이에요. 29번으로 나가지 않고 11번으로 가면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1번 위탁 판매, 79번 중개무역 수출, 그다음에 뭐 85, 86, 89 뭐 이런 과세 거래가 아닌 것들이 있죠. 이런 거래 구분 코드, 수출 신고 필증에 반드시 이 거래 구분 코드를 이게 11번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11번이 아니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출자 구분 코드에서도 우리가 A냐, B냐, C냐, D냐 뭐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직수출은 A, 대행수출은 B, 수출 신고 필증에 여기에 A냐, B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직수출이냐, 대행수출이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48번에 이제 결제 금액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환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수출할 때 선적일 기준으로 수출 신고 필증상에 있는 그 결제 금액을 환율을 적용을 한다. 보통 선적일 기준인데 옛날에는 선적일을 파악하기가 거래처에서 잘 안 주는 경우에는 쉽지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좀 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관세청에서 국세청으로 그 내역들 수출 실적 명세서를 제출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선적일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적일을 활용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이제 비엘상의 온보드 데이트, 실제 선적이라고 관세청에서 제공한 그 선적이라고 다른 경우에 비엘상으로 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구매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는 내국 신용장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공급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가 여기 원재료든 공급업자 내가 되는 거고 구매자가 A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까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제 거래처한테 구매 확인서 다 주세요라고 하면 자기들이 공급자인 것도 주고 자기들이 구매자인 것도 주고 막 이러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공급자가 거래처인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하고 이 확인 일자를 비교를 해서 다음 달 10일이냐, 10일을 넘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개설된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수출 시정 명세서 서식들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400페이지 정도 보면 400페이지 보면 홈택스에서 수출 명세 스크래핑 해서 작성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조회를 한 수출 시정 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서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끌어오는 그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402페이지에 스크래핑하는 과정들을 서술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메뉴에서 우리가 세무 대리인이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세무 정보를 어떤 정보들을 취합을 할지 수집을 할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조회 화면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 화면에서 스크래핑을 하는 거죠. 긁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런 거를 실제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3페이지에 있는 사례 문제를 자리를 옮겨서 한번
계속 풀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